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분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방송을 아마 거의 못했죠. 못했는데 이유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 3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죠. 연휴입니다. 연휴여서 좀 조바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연휴 전에 매출을 좀 올려놓자 해서 일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일을 좀 열심히 했고, 두 번째는 운동을 요즘에 이틀에 한 번꼴 정도로는 운동장 20바퀴씩 왔다 갔다 해서 총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의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촬영하는 시간도 적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게으름 또는 술. 술도 제가 좀 저녁 때 마시면서 뭐 이것저것 보면서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뭐 예능을 보든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것 낙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부는 뒷전으로 빌려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칼 세건의 코스모스 읽을 텐데요. 지금 열심히 읽고 있죠. 네,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만간 대망의 완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칼 세건의 코스모스 시작하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의 유전자, 더 소셜 인스팅트. 예, 협력의 유전자, 협력과 배신, 그리고 진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 니콜라 라이하니, 김정아 옮김, 장이권 감수, 한빛 비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유전자에는 협력이 새겨져 있다. 예.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워낙 유명해서 유전자는 이기적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그 이기적인 그 유전자의 이기적인 면을 좀 더 부각했을 뿐이지, 그 반대적인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유전자가 뭐 어떻게 딱 단독으로 혼자 지가 할 수 있겠어요. 협력을 해야 환경에 또 적응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부분을 아마 이 책에서는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니콜라 라이하니는 진화심리학자인데 런던 대학교 생물학 교수, 여성이네요. 여성 생물학자. 네, 2022년에 초판 발행. 목차 정도는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부 협력, 생명을 빚다. 진저리치게 만드는 눈, 진화 개체를 발명하다. 내부의 적. 2부 가족의 탄생, 엄마와 아빠, 개미와 배짱이, 반가워 아가야, 안락 노래 꼬리 칠해의 가르침, 안락 노래 꼬리 칠해의 가르침, 여왕이여 영원하라, 피비린내 나는 왕이 쟁탈전. 3부 가족을 넘어, 배신이냐 협력이냐, 배신자 길들이기,
소중한 평판, 아슬아슬한 줄타기, 4부 남다른 유인원, 침팬지용 페이스북, 협력의 두 얼굴, 마음속에 웅크린 위험, 통제권 되찾기, 협력의 희생자, 예, 목차 소자목 정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 예전 이기정 유전자를 30대 때 읽고 나서는 아직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 못 읽고 있는데,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자, 지난 시간에 550조까지 읽었는데 조금 복습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뇌에 관한 복습입니다. 제가 특별히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는 내부에서 외부로 진화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인 뇌간이 자리한다. 뇌간은 반사작용, 심장박동, 내장활동, 호흡 등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폴 맥린이 지극히 도발적인 학설을 하나 제시한 적이 있다. 그는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알 영역, 변연계, 되뇌피질의 3단계이다. 뇌간의 상단부를 모자처럼 뒤덮고 있는 부위를 알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알 영역이 인간의 공격적 행위, 정형화된 의식 행위, 자기 세력권의 방어, 계층적 위계 질서의 유지 등을 관장한다. 뇌의 이 부위는 수억 년 전 인간이 아직 파충류였던 시기에 발달했다. 제가 잠깐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계층적 위계 질서가 저는 포유류였던 건 줄 알았는데, 우리의 파충류 내에 이게 있군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의식이 계급 의식이랍니다. 서열을 매기는 거.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계라는 말이 이제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생물학적인 한계라기보다는 뭐랄까, 생물학적인 장애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장애가 있다. 자, 우리 각자의 두개골 내부 깊숙한 곳에는 말하자면 악어의 두뇌가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알 영역은 변연계가 둘러싸고 있는데, 바로 이 부위가 포유류 시기에 생긴 뇌이다. 이 변연계는 수천만 년 전 인간이 포유류이고 아직 영장류로 되기 이전 시기에 발달한 부위이다. 뇌의 이 부위가 인간의 기분, 감정, 걱정 등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 그리고 자녀 보호의 본능을 지시하고 제어한다. 끝으로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인 되뇌피질을 살펴보자. 되뇌피질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인간이 영장류였던 시기에 생긴 부위로서 자기 밑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원시 두뇌와 늘 편치 않은 휴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라기보다는 장애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되뇌피질에서 물질이 의식을 창출하므로 되뇌피질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모든 우주여행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뇌 전체 질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되뇌피질이 직관과 비판적 분석의 중추이다. 아이디어의 창출과 영감의 발현이
바로 여기 대뇌피질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읽기와 쓰기, 수학적 추론과 작곡이 이루어진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식적 삶을 가능케 하는 부위가 다름 아닌 대뇌피질인 것이다. 인류와 다른 종의 차별화가 대뇌피질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 대뇌피질 때문에 가능하다. 한마디로 문명은 대뇌피질의 산물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뇌의 언어는 유전자 DNA의 언어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신경원 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세포 속에 암호로 쓰여 있다. 옛날 책이라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뉴런은 굵기가 겨우 수백분의 1mm인 현미경적 존재로서 아주 미세한 전기화학적 스위치 회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뉴런이 우리 몸속에 약 1000억 개 있다. 1000억 개. 은하수 은하에도 대략 이 정도의 별들이 존재한다. 뉴런들 중에는 하나가 수천 개의 이웃 뉴런들과 연결된 것들이 있다. 인간 대뇌피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연결을 총 10의 14승계가량 볼 수 있다. 찰스 세링턴은 자신의 상상력을 한껏 동원하여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즈음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설명했다. 인용입니다. 대뇌피질 여기저기에서 번쩍이는 점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대뇌피질 전체가 수많은 번쩍이는 점들의 바다로 서서히 변해간다. 한 사람이 잠에서 어렴풋이 깨어나면서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마치 명멸하는 별들이 은하수 은하의 전 영역에 걸쳐 멋진 우주적 군무를 펼치는 형국과 같다고나 할까? 그러나 대뇌피질 전체는 하나의 노래하는 거대한 배틀의 모습을 띈다. 수백만 개의 북들이 끊임없이 왕복하며 각종 문양들을 만들었다 지우고 지웠다 만들기를 계속한다. 문양마다 고유의 의미를 지니겠지만 그 어느 문양도 반복되는 법이 없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문양 속에 또 다른 문양들이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 드디어 육신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우자 찬란한 조화를 이루던 그 문양들은 어두운 트랙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더니 뇌의 기접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번쩍거리는 점들이 여러 가닥이 연결되고 그들을 연결하던 다양한 무늬는 위치를 서서히 옮기면서 대뇌피질 여기저기에서 춤추는 연결망을 또다시 구축한다. 이제 육신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침대를 떠난다. 자, 여기까지가 인용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뇌는 쉬지 않는다. 수면 중에도 뇌는 꿈과 기억과 추리의 기제를 통해 인간 사이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쉬지 않고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지각, 심지어 환상까지도 따지고 보면 모두 물리적 실체를 동반한다. 생각한다는 행위 하나도 수백 개에 이르는 전기화학적 신호의 결합체라는 실체가 있다. 우리가 뉴런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기기묘묘한 모습의 수많은 패턴들이 여기저기에서 출현했다 사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패턴들 중 어느 하나는 어릴 적 시골길에서 맡아봤던 라일락 꽃 향기의 기억일 수 있다.
유런의 전광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또 다른 패턴은 내가 열쇠를 어디에 뒀던가 하는 애타는 마음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좀 읽어보니까 이 칼세건 이분은 이게 지금 80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그때 당시에 유물론적 유물론적 시각의 지평을 넘어서진 못하셨네요. 예, 지금은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지평을 깨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 그런 걸 좀 약간 염두에 두면서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신작용이라는 거대한 산에는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다. 골짜기란 다름 아닌 대뇌 피질의 울퉁불퉁한 구조를 뜻한다. 그래서 좀 멍청한 사람들이 일부를 비유하기를 그런 농담도 있죠. 내가 아주 평평하다고. 네, 내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골짜기가 많아야 똑똑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골짜기를 파서 제한된 부피 안에 되도록 넓은 표면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대뇌 피질은 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뇌의 정기 회로는 인간이 고약한 그 어느 회로보다 훌륭한 구조이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세련되고 격조 높은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 자연이 한 일은 10의 14승계의 신경망을 연결해 놓는 것밖에 없다. 그 이상의 무엇 때문에 의식작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유런들을 연결해 놓음으로써 그렇게 멋들어진 기능을 발휘케 한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자연의 조화이다. 생각의 세계는 크게 두 개의 방구로 나뉘어 있다. 대뇌 피질의 오른쪽 방구는 패턴의 인식, 직관과 감수성의 발동, 창조적 통찰 등을 주로 책임진다. 이 오른쪽. 왼쪽 방구는 이성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관장한다.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제 왼쪽이 좀 더 크거든요. 이성적인가요? 분석적, 비판적.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뇌의 양쪽 방구가 상호 보완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작용을 특징 짓는다. 한쪽에서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아이디어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기다. 두 개의 방구 사이에는 무수한 신경다발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양측이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한다. 신경다발이 창조의 분석을 연결짓는 교량인 셈이다. 독창적 사고와 비판적 분석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사람 두뇌의 뇌관에 있는 뉴런들의 연결망 배율 곱하기 15,000배율이네요. 15,000배율의 주사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사람의 두뇌 도서관은 필요한 정보를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은 신경망에 저장하고 그 신경망에서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또 신경망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네. 그렇군요. 비트로젠 인간 두뇌의 정보량은 뉴런 연결의 총수 정도이다. 즉, 약 100조 비트의 정보가 우리 뇌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정보를 모두 0으로 기술한다면 대략 2천만 권의 책더미가 쌓일 것이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의 장서량이 대략 이 수준에 이른다.
두뇌가 차지하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뇌는 실제로 아주 거대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두뇌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의 책을 대뇌 피질에 보관한다. 뇌 도서관의 지하 공간에는 인류의 먼 조상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근본적인 기능에 관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 기능에는 공격성, 자식 양육의 욕망, 공포감, 짝짓기 같은 원초적 본능뿐 아니라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성향이 포함되어 있다. 두뇌의 고차적 기능 중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은 대뇌 피질의 특정 부위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기억은 대뇌 피질의 여기저기에 중복 기록되어 있다. 소위 텔레파시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상대방 대뇌 피질에 보관된 정보를 내가 멀리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되뇌 피질에 보관해 둔 장서를 읽을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장 각자의 내밀한 부분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죠. 누구에게나 이렇게 나이브하게 말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타인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화 시킨다면 뭔가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반응 같은 거죠.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비밀은 비밀로서 남겨놨을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들쑤셔서 그 왜 배우자들 핸드폰 훔쳐보고 그러다 사고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남의 이런 내밀한 생활까지 엿볼 권리도 없고 엿봐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텔레파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되뇌 피질의 수준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일은 아직 예술가와 작가들의 몫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두뇌는 기억장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두뇌는 비교, 합성, 분석, 추상화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유전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미루어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두뇌 도서관의 규모가 유전자 도서관의 수만 배나 되는 것이다. 겨우 결혼말을 뗄 줄 아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라. 사람의 알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배우려는 열망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 행동의 습관적 유형은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본성의 일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특성을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동물들도 감정을 표출한다. 하나의 종으로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되뇌 피질이 사람을 동물적 인간에서 해방시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주인공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비나 도마뱀의 유전적 행동 양식에 더 이상 묶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자신이 뇌 속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각자는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서 누구를 아끼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 파충류 수준의 두뇌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아직 이때만 해도 뇌과학의 연구가 좀 미진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인간 뇌 기능의 기본은 감정이랍니다. 감정. 화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이런 감정들은 뇌에 각 영역이 있대요. 네,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영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성은 뭐냐면 그 감정들을 통제하는 걸 이성이라고 한대요. 그 통제하는 능력 전체를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뭐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떤 우리 뇌가 어떤 기능이 발달해서 좀 진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특별히 뭐 이성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거긴 한데, 가장 높은 수준의 뇌의 기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따로 관장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그런 통제력이 뇌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딱 발현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좀 더 저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직 잘 몰라요. 어떤 도시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설계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들어갔다면 그 도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기 조금 바꾸고 저기 찔끔 확장하는 식으로 도시를 가꾸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대도시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뒤죽박죽의 상태이다. 그런데 사람의 두뇌도 도시와 비슷하게 성장해왔다. 도시건 두뇌건 양쪽 모두 처음에는 작은 중심부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커졌다.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생긴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그들 나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왔다. 진화의 과정에서는 두뇌 안쪽의 오래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좀 더 좋은 새 기능의 뇌로 그 부분을 완전히 대치할 수는 없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도 낡은 집의 기존 기능이 계속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뇌관을 알 영역이 둘러싸고 그 위를 변개가 덮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대뇌 피질이 자리하게 되었다. 기존 부품들이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생명 현상의 근본을 좌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통째로 갈아치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때로 비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낡은 부품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자신의 기능을 계속 발휘하게 두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화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일 것이다. 저는 근데 좀 동의 못하겠습니다. 낡은 기능이라는데 사람은 각자 어렸을 때 태어나면 다 새 거죠. 낡긴 뭘 낡습니까? 낡았다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기능, 오래전부터 있던 기능, 축적된 능력 이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정견이 왜 왕왕거려? 어? 왜 왕왕거렸어?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살짝 덥네요. 오늘은 날씨가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살짝 덥습니다. 오늘 뭐 한 30도까지는 올라가겠는데요. 더우니까 선풍기를 트는 게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이제 좀 이따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읽고 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좀 책 좀 많이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책 많이 못 읽었으니까 책도 많이 사다 놨는데 자 뉴욕시의 주요 거리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증권거래소가 18세기에, 상수도와 정수장 시설이 19세기에, 그리고 전력 공급 시설이 20세기에 각각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각종 도시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여 병렬 구조를 갖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고 교환할 수 있었다면 뉴욕의 도시 기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가로 열고 런던이나 시카고가 효율적인 도시로 재설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화재 사건이 있었다. 대화재 덕분에 상수도, 하수도, 전력 등의 시설을 모두 병렬로 구축할 수 있었다. 시대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됨으로써 도시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세기에 걸쳐서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 17세기 뉴욕에서는 블루클린에서 맨하튼 섬으로 들어오려면 이스트강에서 나룻배를 타야 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현수교를 건설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그런데 새 현수교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이스트강 나루터에 걸렸다. 그 부근 땅의 소유주가 뉴욕시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대로들이 기존의 나루터를 향해 집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똑같은 이유에서 지하 터널도 바로 그 자리에 뚫리게 됐다. 그 터널을 건설할 때에는 이전부터 있던 잠함을 활용했다. 그 잠함들은 현수교를 건설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목적에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적에 맞게 일부만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에서 뿐 아니라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수교에 대해서는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요. 어떤 여성의 한 일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남편이 일찍 병으로 들어 누우면서 대신 부인 되는 분이 현수교를 세우는데 총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정확히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전부를 유전자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자 진화는 서서히 두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월이 또 어느 정도 흘러 지금으로부터 대략 1만 년 전쯤부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이 새로 만든 두뇌로도 쉽게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진화가 그 다음에 택한 방책은 육체 바깥에다 필요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유전자나 뇌가 아니라 별도의 공용 저장소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할 줄 아는 종은 지구상에서 인류뿐이라고 한다. 이 기억의 대형 물류 창고를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부른다. 예, 이게 종이책이라는 형태에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온라인 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바뀌었죠,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효율도 높고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뭐 좀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지만 우선 지금 아직까지는 종이책이 가장 저에게 유력한 지식 습득의 매체입니다. 예. 잘 따지고 보면 책이란 결국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무를 가공하여 유연하고 두껍게 아주 얇은 종이를 먼저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종이 표면에 검정색의 구불구불한 선으로 그림이나 글자를 그려 넣는다. 이렇게 만든 종이들을 여러 장 함께 모은 것이 다름 아닌 책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책의 한 면 한 면을 우리는 쪽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나뭇잎에 해당하는 립라는 표현을 쓴다. 책의 기원이 나무에 있음을 여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옮기니. 우리는 책을 한번 슬쩍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죽은 지 수천 년이 된 저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저자는 천년을 건너뛰어 소리 없이 그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의 머릿속에 직접 들려준다. 글쓰기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글쓰기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았고 먼 과거에 살던 시민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 책은 인간으로 하여금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마법사가 된 것이다. 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네.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점토판에 새겼다. 오늘날 서양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먼 조상이 되는 쐐기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근동 지방에서 발명됐다. 당시의 용도는 기록하는 것이었다. 곡물의 매매 및 토지의 거래, 이게 가장 많았다 그래요.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왕조의 승전, 승려들이 제정한 율령, 별들의 위치, 신께 올리는 기도문 등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점토판이나 돌에 새기거나 밀랍, 나무 껍질, 가죽을 날카로운 연장으로 긁어서 흔적을 남김으로써 글자를 써왔다. 이 외에도 안료를 써서 대나무 쪽, 파피루스 잎, 비단에 글씨를 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 번에 단 한 편의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비석과 같은 거대한 기념물에 새겨진 글이 아닌 한 어떤 저작물이든 소수의 사람에게만 읽혀졌다.
그러다가 2세기와 6세기 사이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와 먹이 발명됐다. 그 결과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먹물을 묻힌 다음 종이에 눌러 책을 찍어내는 목판 인쇄술이 탄생했다. 목판 인쇄술 덕분에 같은 작품을 필요한 수만큼 복제하여 원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게 됐다. 중국의 목판 인쇄술이 유럽 사회에 전해지는 데는 천여 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그 다음부터는 인쇄술이 전 세계로 급격하게 전파됐다. 금속 활자가 발명된 1450년경 직전까지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책이라고 해야 겨우 수만 권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주표시가 있는데요. 1450년경 금속 활자의 발명에 관한 서양인들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한다. 우리 민족이 활자를 발명한 것은 이보다 두세기나 앞선 1234년이었다. 인쇄 및 제책 기술에 관한 언급에 고려의 금속 활자 발명이 빠지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이든 발명 못지않게 그것을 키우고 가꿔 꽃피우는 일 또한 중요함을 실감하게 된다. 애석하게도 세이건과 같은 박식한 학자에게도 우리의 금속 활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길은 막혀 있었던 모양이다. 막혀 있었다기보다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고 나서 저쪽 몽골을 통해서 저쪽 몽고 제국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유럽하고 왕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교황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인쇄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알아보려고 했던 서신이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그게 근데 막 다큐멘터리 과정에서 무슨 사고도 생기고 막 이러던데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료들을 훔쳐가고 뭐 이런 식의 일이 생기던데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금속 활자 기술이 전래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려 금속 활자가 영향을 주었다라는 식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 한 권 한 권이 모두 손으로 베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숫자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소장했던 장서량의 겨우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이미 기원전 100년경부터 이 이상의 책이 있었다. 그러나 활자가 발명된 지 50년 후인 1500년경에는 전 유럽에서 약 1000만 권의 책을 볼 수 있게 됐다. 비싸단 책이 아니라 모두 인쇄된 것이었다. 일단 글자를 읽을 줄만 알면 필요한 지식을 책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됐다. 마술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 정말 이 금속 활자가 실용적으로 쓰인 거는 유럽에서부터였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무려 1000만 권이라니요. 50년 만에. 예. 대단하죠. 예. 이때 폭발적인 지식의 확산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르네상스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네. 금속 활자 대단한 발견임에 틀림없고 그것의 원료가 우리나라라는 거를 고려라는 거를 밝혀내는 것도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맥락에서는 그 교황청과의 연관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구텐베르크도 사실상 모든 발명이 그렇지만 자기 혼자 잘나서 딱 만들어지는 건 없거든요. 인연 따라서 꽃을 피우게 되는 건데, 그 인연의 시작이 최초가 구텐베르크가 아닌 고려 금속활자라는 거, 이런 거는 분명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더 최근으로 오면서 책이, 특히 값이 싼 문고판 책이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평범한 식사 한 끼의 비용이면 로마 제국의 흥망, 종의 기원, 꿈의 해석 등 모든 사물의 본질과 정체를 깊이 사색할 수 있는 책을 사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책은 씨앗과 같다. 수세기 동안 싹을 틔우지 않은 채 동면하다가 어느 날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도 갑자기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책인 것이다.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많이 있었던 책은, 널리 알려지고 많이 있었던 책은 성경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1450년이잖아요. 성경은 이제 구약 신약 27서가 제정된 것이, 성경이 제정된 것이 한 400년경일 거예요. 450년인가? 그러면 1000년 동안을 그 유럽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사상의 코어가 됐을 것인데, 생각의, 유럽 사람의 지식이나 그 지능에, 아니면 지능? 아무튼 그런 지식에. 근데 유럽은 오히려 암흑기에 접어들었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만한 한 겁니다. 그럼 성경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을 줬던 책이냐?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의심합니다. 자, 보자.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예, 요즘 세계의 대형 도서관들은 보통 수백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 자료 중에서 문자로 적힌 기록은 정보량의 10의 14승, 즉 100조 비트 정도이고, 그림에 실린 정보는 이보다 많은 1000조 비트에 이른다. 이것은 유전자 정보의 약 1만 배, 두뇌 정보의 대략 10배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의 총 수는 대략 수천 권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대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에 기껏해야 100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양이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몇 권을 읽는가 보다 어떤 책을 읽는가에 달려있다. 책에 기술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고,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정보의 내용 역시 점차 수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보는 변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변신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가 갖는 속성이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 건립된 지 이미 2300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인류사에서 책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문자 기록이 없었다면 지난 23세기가 얼마나 끔찍하고 길었을까. 100년을 4세대로 친다면 23세기는 거의 100세대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정보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다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 대체 무엇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우리의 진보가 또 얼마나 느렸을까. 선대가 알아냈던 지식 중에서 어쩌다 얻어들을 수 있었던 몇 마디의 이야기들만 후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비록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정확도는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주어진 정보는 한때는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거쳐 반복해서 구현되는 동안에 점차 변질되게 마련이고 결국에 가서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퇴색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책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책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조상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은 인류가 이룩한 거대한 지식 체계와 위대한 통찰의 세계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구실을 한다. 도서관이 전해주는 통찰과 지식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자연으로부터 숱한 고생 끝에 힘들여 발굴해낸 고귀한 보물이다. 그들은 온 인류사를 거쳐 행성 지구의 전역에서 선발된 위대한 지성들이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정열로 우리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류가 고유의 지식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런데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유지는 거의 전적으로 대중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키워온 문명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인류 문화 창달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깊이 숙고해 봐야 한다. 지구 문명의 지속성 여부는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 우리의 기부 규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 정도에서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다음은 밥을 먹고 읽고 11장을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밥을 먹고 바로 밥 먹고 진짜 오늘은 좀 서둘러서 준비 빨리빨리 해서 책 좀 많이 읽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에 책을 읽고 오후까지 5시부터 야구를 하거든요.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또 좀 오랜만에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한 7시 정도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컨디션 봐서 소주를 한잔 하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